오늘은 전반사와 광통신 단원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반사와 굴절을 구별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자, 아래 그림 보실게요. 자, 매질 1에서 빛을 입사시키면 매질 2로 진행을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자, 먼저 매질의 경계면에 수직하게 법선을 그으시고, 자, 입사하는 빛과 법선 사이의 요 각도를 우리가 입사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법선과 굴절되는 다른 매질로 진행을 하면서 매질에 따른 파동의 속력 차에 의해 꺾이게 되는 현상을 우리가 앞단원에서 굴절이라고 배웠죠. 그 굴절감과 법선 사이의 요 각도를 우리가 굴절각이라고 합니다. 또한 매질의 경계면에서 꺾이지 않고 같은 매질로 되튕겨져 나오는 이런 걸 반사라고 하고, 이때 반사는 입사각과 같은 각입니다. 크기가 같은 이런 걸 반사각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자, 이때 자세히 보시면 반사라는 거는 입상광이 경계면에서 되돌아오는 부딪혀서 되돌아오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반사라고 하는데, 자, 다른 매질의 경계면에서 부딪혀서라고 표현을 했지만 얘는 매질이 달라지면서 진행을 하는 게 아니죠. 같은 매질 내에서 진행하는 걸 반사라고 하고, 다른 매질로 진행을 할 때 경로가 꺾이는 현상을 우리가 굴절이라고 합니다. 자, 왜 굴절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었죠? 앞에서 말씀드렸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꺾이나요? 그죠? 뭐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죠? 매질의 종류가 달라졌기 때문에. 뭐가 달라져요? 매질의 종류가 달라지면? 그쵸. 빛의 진행 속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 이해되셨나요? 빛의 반사는 경계면에서 매질의 경계면에서 되돌아오는 현상인데, 자, 같은 매질 내에서 진행을 하고, 빛의 굴절은 다른 매질로 빛이 진행을 할 때 매질에 따른 빛의 진행 속력이 달라지면서 진행 경로가 꺾이는 현상이다. 자, 반사와 굴절 구별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공기와 물의 매질에서의 빛의 굴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기에서 물로 입사를 할 때는요, 공기와 물 중에 빛의 진행 속도가 어디가 빠르죠? 자, 앞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빛의 속력은 진공 상태일 때가 가장 빠르고, 진공 상태일 때가 가장 빠르고, 공기, 물, 뭐 이렇게 고체 상태의 매질로 진행할수록, 즉 다시 말하면 매질들의 밀도가 빽빽해질수록 어 진행 속력이 느려진다라고 했어요. 그럼 진공 상태에서 제일 빠르고, 그다음이 공기, 그다음이 물이 되겠죠. 그럼 공기에서 물로 빛이 진행을 할 때는 속력이 빠른 쪽에서 느린 쪽으로 진행을 하니까 어디 각이 더 커야 되나요? 각이 큰 쪽이 진행 속력도 크다고 했으니까. 그쵸. 공기가 더 커야겠죠. 물에 해당되는 입사각이 더 커야 할 거고요. 자, 물에서 공기로 입사할 때는 이번에는 느린 쪽에서 빠른 쪽으로 빛이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공기 쪽인 굴절각이 더 커야 할 거예요.
자, 그럼 이어서 빛의 전반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사라는 건 말 그대로 굴절되는 애들 없이 모두 반사하는 애들이 바로 전반사예요. 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보세요. 자, 이번엔 물에서 공기 쪽으로 빛이 입사를 하는 상황입니다. 자, 이때 보통의 경우라면 요만큼의 각도로 입사를 하게 되면 일부는 같은 매질로, 자, 요렇게 입사를 하게 되면 같은 각으로 일부는 반사를 하고 일부는 굴절을 하게 되죠. 자, 요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속력은 어디가 빠르죠? 공기가 물보다 빠르고, 자, 그럼 입사각과 굴절각은 어디가 빨라야 될까요? 입사각과 굴절각은 어디가 커야 되죠? 그죠? 공기가 커야 하죠. 그러면 굴절각이 커야겠네요. 자, 그다음에 요 n이 뭐죠? 굴절률이었죠. 우리 앞 단원에서 했어요. 공기의 굴절률과 물의 굴절률은 어디가 클까요? 자, 속력과 반대라고 했으니까 물이 굴절률이 크겠네요. 자, 요 세 가지는 일단 요런 그림이 나오면 옆에 써 놓고 문제를 바라보세요. 그러면은 문제 속에서 묻는 말들을 여기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어나가 볼게요. 자, 입사각을 더 크게 했어요. 근데 이때 입사각을 두 번째 그림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임계각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임계각은 뭐냐면 굴절되는 각이 90도가 될 때의 입사각을 말합니다. 자, 굴절을 시키는 거예요. 이만큼의 각도로 입사를 시키면 굴절되는 각도가, 굴절각이 뭐였죠? 법선과 굴절광이, 이게 굴절광이에요. 얘가 굴절광선이고, 굴절광이 이루는 요 각도가 90도가 되게 하는 입사각을 임계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임계각 이해되셨죠? 자, 임계각만큼으로 입사를 시키면 굴절되는 애가 90도예요. 자, 다시 A의 경우는 임계각보다는 입사각이 작죠. 그러면 뭐 했죠? 일부는 그죠? 반사, 일부는 굴절을 하게 되는데, 방금 본 B와 같은 경우는 입사각을 임계각만큼으로 해줬어요. 그러면 일부는 그 임계각만큼 반사를 하고 굴절도 하게 되는데 90도로 굴절을 하게 되니까 요 라인을 따라서 굴절을 하게 되죠. 요 라인이 뭐죠? 공기와 물의 매질의 경계면. 요런 거 우리가 수면이라고 하죠. 수면. 수면을 따라서 굴절을 하게 돼요. 그런데 C의 경우를 보십시오. 자, C를 보시면요. 지금 임계각보다 더 큰 각도로 빛을 입사시켰어요. 그러면 굴절되는 정도도 여기보다는 더 많이 굴절이 돼야겠죠? 자, 여기서 말하는 거 굴절 가격이 더 많이 굴절되는 정도가 더 많이 굴절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얘가 물에서 공기 중으로 입사시켰는데 공기 중으로 나가지 못하고 다시 물속으로 들어왔죠. 같은 매질 내에서 매질의 경계면에서 되돌아오는 현상, 우리 방금 뭐라고 했죠? 반사라고 했죠. 그래서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커지게 되면 뭐만 일어난다? 반사만 일어난다. 이런 걸 전반사라고 한다. 그래서 전반사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어디에서 어디로 빛이 진행을 했나요, 지금? 굴절률이 어디가 더 크죠? 물과 공기 중에? 그죠? 물이 더 크죠. 굴절률이 큰 곳에서 굴절률이 작은 쪽으로 빛이 진행을 했죠. 그게 전반사가 일어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입니다. 굴절률이 큰 매질에서 작은 매질로 빛이 진행을 해야만 전반사가 일어나고, 두 번째는 빛을 쏘여줄 때 입사각을 얼마만큼? 그죠? 입사각을 임계각보다는 크게 입사시켜줘야 전반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요. 1번 조건과 2번 조건 둘 중에 하나만 맞으면 되는 게 아니라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돼요. 만족해야 전반사가 일어납니다. 자, 요거는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전반사가 일어나기 위한 조건, 다시 한번. 굴절률이 어디에서 어디로? 큰 매질에서 작은 매질 쪽으로. 자, 입사각이 어때야 된다? 임계각보다는 커야 된다. 그리고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전반사가 일어난다. 자, 요 내용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생활 속에서 전반사가 어떻게 이용되는지 이용 사례들을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쌍안경입니다. 자, 쌍안경은 요 안에 요 모양 보시면 요 안에 프리즘이 들어있어요. 직각 프리즘에서 전반사가 일어나는 것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빛의 진행 방향을 바꿔요. 이 직각 프리즘을 통과를 하게 되면 빛의 진행 방향이 바뀌게 되는데 180도로 바뀌게 됩니다. 180도로 빛의 진행 방향을 바꾸게 되고요. 요 앞에 달려있는 렌즈를 통해서 앞에서 우리 렌즈도 했었죠. 렌즈를 통해서 먼 데에 있는 물건, 먼 곳의 물체를 확대해서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쌍안경입니다. 자, 이와 유사한 사례로 잠만경이라는 게 있어요. 자, 잠만경도 전반사를 이용하는데 전반사를 이용한 요 프리즘이 직각 프리즘이에요. 직각 프리즘을 이용해서 전반사가 일어나게끔 하는 걸로 쌍안경이랑 비슷하지만 얘는 빛의 진행 방향을 90도로 바꾸어주는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쌍안경은 180도로 바꿔가지고 진행 방향을 바꿨다면 잠만경은 90도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잠수함 같은 데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잠수함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물 속에 있으면 물 밖을 못 보잖아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곳. 볼 수 없는 곳에 있는 물체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잠만경입니다. 자, 다음으로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다이아몬드는 자, 윗면으로 입사한 빛이 윗면에 입사한 빛이 내부로 들어오면서 글씨를 쓰면서 말하다 보니까 틀렸네요. 다이아몬드 내부에서 계속 반사만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전반사 돼요. 계속 내부에서 전반사가 일어나게 해서 되돌아서 나오도록 다이아몬드를 일부러 깎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를 깎는 거를 세공이라고 해요. 우리 눈은 물체에서 반사되어 나오는 빛을 보고 물체를 우리가 인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윗면에 입사한 빛이 내부에서 계속 반사가 일어나서 되돌아서 나오도록 모든 면에서 막 반사돼서 나오니까 우리 눈에는 굉장히 눈부시게 보이겠죠. 그래서 보석이 더 반짝반짝하게 보이도록 세공하는 방법을 우리가 전반사 이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내시경이 나오는데 자, 내시경은 일단 우리가 요 다음에 할 광섬유라는 것을 이용한 장치예요. 광섬유는 유리 같은 걸 만든 섬유인데 굉장히 가늘어서 쉽게 휘어집니다. 그래서 잘 휘어지도록
가늘게 만든 무엇이요? 광섬유요. 광섬유를 한 가닥이 아니라 여러 가닥 뭉쳐 놓은 광섬유 다발을 연결해요. 어디에? 우리가 보려면 카메라에 연결해야겠죠? 연결한 작은 카메라를 이용을 해서 내부 장기를 관찰하는 겁니다. 이때 요 광섬유 다발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전반사가 일어나는 현상을 이용한 것입니다. 자, 광섬유 장식품도 마찬가지예요. 광섬유를 이용한 장식품입니다. 전반사만 일어나기 때문에 손실이 거의 없이 반짝반짝 빛을 다양하게 내보낼 수 있는 장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광섬유를 이용한 통신 방법이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광통신이라고 합니다. 광섬유 안에서 빛이 몽땅 전반사하는 것을 이용한 통신 방법인데요. 자, 광섬유 어떻게 생겼는지 아래 그림 봅시다. 자, 광섬유는 유리 재질로 만든 유리를 섬유 형태로 만든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때 안에 코어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코어 바깥쪽에 클레딩이 있고 이 코어와 클레딩을 감싸는 1차 코팅, 그 다음에 보호해주는 안쪽층, 그 다음에 2차 코팅 요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때 코어 쪽에 빛을 쏘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코어 안에서 클레딩 쪽으로 빛이 빠져나가지 않고 계속 전반사를 함을 이용을 한 게 요 광섬유인데, 자, 코어와 우리 전반사가 일어나려면 여기에서 전반사가 일어나려면 뭐가 이루어져야 되죠? 굴절률이 큰 데서 작은 데로 가야 되죠. 굴절률이 큰 데서 작은 데로. 굴절률이 큰 곳에서 작은 쪽으로 진행을 해야만 전반사가 일어난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굴절률은 어디가 커야 할까요? 전반사가 일어나려면 코어와 클레딩 중에 클레딩 안에서만 일어나야 되니까 굴절률은 코어가 커야 할 거고, 그렇다면 코어와 클레딩의 속도는 어디가 더 빨라야 되나요? 굴절률과 속도는 반대니까 클레딩에서의 빛의 진행 속도가 빨라야 하고, 그렇다면 입사각 굴절각은 어디가 커야 될까요? 각이 클수록 속력이 빠르다고 했으니까 굴절각 쪽이 커야겠죠.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광섬유에서의 빛의 조건도 똑같습니다. 전반사가 일어나야 되니까 굴절률 큰 데서 작은 데로 일어나야 되고요. 전반사가 일어나야 되므로 굴절률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진행해야 되니까 어디에서 어디로? 코어에서 지금 클레딩 쪽으로 진행을 해야 전반사가 일어나니까 코어의 굴절률이 클레딩의 굴절률보다는 커야 되고, 입사각은 당연히 뭐보다 커야 된다? 그죠? 임계각보다 커야 한다. 자, 요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요 광섬유에서 빛이 전반사하는 조건은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코어와 클레딩 중에 어디가 커야 된다? 코어 쪽이 굴절률이 더 커야 된다. 요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광통신의 원리 볼게요. 광 케이블이라는 게 있는데 요게 광섬유 다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광섬유를 여러 가닥 지금 묶어서 만든 케이블이에요. 요 한 가닥이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광섬유고, 걔네들을 이렇게 전선처럼 뭉쳐 놓은 게 광섬유 다발인 광 케이블입니다. 그래서 이 케이블로 동시에 굉장히 많은 양의 정보를 쏘고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정보를 주고받는 걸 우리가 광통신이라고 하는데, 광통신의 구성은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송신부가 있고 정보를 주고받는 채널이 있고 정보를 받는 수신부가 있습니다. 자, 광통신의 과정 볼게요. 자, 광통신은 먼저 정보를 보내는 사람이 있겠죠. 자, 보내는 사람이 발신자예요. 이 사람은, 자, 예를 들어서 이메일을 보낸다고 합시다. 자, 이메일을 보내려고 하면 우리가 메일을 쓰겠죠. 컴퓨터로 작업을 할 거예요. 그럼 내가 아날로그로 글씨를 보고 있지만 컴퓨터에는 이 신호가 뭘로 저장이 될까요? 그죠? 전기 신호로 저장이 될 거예요. 내가 전기 신호를 만들어서 보내요. 근데 우리 집 인터넷은 광랜, 광통신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러면 걔는 빛을 쏘는 거잖아요. 나는 전기 신호로 정보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전기 신호를 빛으로 바꿔주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게 전기 신호를 빛으로 바꿔주는 요 변환기예요. 변환기가 필요해요. 자, 요때 변환해 주는 거는 주로 레이저나 또는 LED 등을 이용을 해서 전기 신호를 빛 신호로 바꿔주고 요때 정보를 보내는 부분이 바로 발신기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광섬유를 이용을 해서 여기가 광섬유 구간에 해당이 되고요. 광섬유를 이용해서 빠르게 전반사 시켜서 정보를 보내면 받는 사람이 있겠죠. 받는 부분이 수신기요. 근데 뭘로 받아요? 빛 신호로 받으니까 그 빛을 검출할 수 있는 광 검출기가 수신기에 달려 있어야 되고, 빛으로 신호를 받았지만 우리는 그 빛 신호를 읽을 수 없으니 빛을 전기로 바꿔주는 장치가 또다시 필요합니다. 그럼 그 전기를 우리가 이제 화면에 아날로그로 글씨로 읽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내가 만든 신호는 컴퓨터에 전기 신호로 저장이 되고 그 전기 신호를 광통신 케이블인 광섬유에 쏘아주려면 빛으로 쏘아야 되니 여기에서는 전기 신호를 빛 신호로 바꿔주는 발신기 장치가 필요하고, 광섬유를 통과한 정보를 받을 때는 빛 신호로 받으니 그 빛 신호를 다시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변환기 장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전기 신호로 변환하여 정보를 읽어낼 수 있다. 요게 광통신의 전반적인 과정이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이런 광통신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일단 빛을 쏘는 거기 때문에 전송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전반사니까 외부로 나가는 애도 없고 외부에서 들어올 수도 없어요. 외부와의 혼선이 없습니다. 혼선이 없다. 즉 도청이 어렵다 하는 거. 그리고 자, 빛은 전자보다 빠르죠. 전자보다 빛이 이동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외부 자기장의 영향 또한 없습니다. 또한 없다는 장점이 있고, 자, 그럼 단점은 뭘까요? 요거 뭘로 만들었다고 그랬죠? 유리섬유라고 그랬잖아요. 끊어지면 구리전선처럼 이어 붙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끊어지면 연결이 어렵다. 요게 가장 큰 단점이고, 또 구리 도선에 비해서 요 광 케이블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구리 전선 통신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들겠죠? 설치 비용이랑 이거 설치 비용이랑 유지 관리하는 관리 비용이 많이 든다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전반사와 광통신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전반사는 굴절률이 큰 매질에서 작은 매질로 진행하면서 입사각을 임계각보다 크게 쏘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만 전반사가 일어나고, 이런 전반사를 이용한 대표적인 얘가 바로 광통신이다. 광통신은 빛을 이용해서 정보를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정보를 보낼 때, 정보를 받을 때 전기 신호를 빛 신호, 빛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장치를 포함한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물리 공부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